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재삼 작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책은요. 오후 작가님이 지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후. 혈액형은 소심함의 대명사 A형. 별자리는 자유로운 쌍둥이짜리. 사주는 연쇄 살인도 할 수 있다는 괴강살. MBTI는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 손금을 보면 단명, 관상을 보면 장수. 기원전부터 재수없다는 왼손잡이. 전체주의에 대한 이유 있는 불신. 민주주의에 대한 이유 없는 낙관. 재미없는 것은 제약이라는 신념.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평범한 작가가 되었다. 네, 프롤로그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주, 타로, 점성술, 별자리, 관상, 손금, 신점, 풍수지리, 수맥, 혈액형, 성격론, MBTI. 세상에는 수많은 미신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믿든 말든 미신은 역사를 만들어 왔다. 이건 미신이 과학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와는 무관하다. 틀리든 말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믿음이 어떤 식으로든 역사에 흔적을 남긴다. 지난 수백 년간 과학은 인간의 진화 과정을 밝혔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냈으며 지구 밖으로 우주선을 날려보냈다. 아동 사망률을 10분의 1로 떨어뜨렸고 평균 수명을 100 이상 끌어올렸으며 추위와 더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선보였지만 그럼에도 미신은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는 미신을 믿는 사람을 쉽게 비웃지만 미신을 믿는 사람 중 대부분은 광신자나 멍청이가 아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사람이며 특정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사람도 있다. 심지어 그런 이들을 비웃고 있는 우리조차 어떤 부분에서는 미신을 믿고 있을지 모른다. 물론 자신은 그것이 미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구나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 한다.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은 늘 신탁을 받는다. 심지어 신도 신탁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기 위해 신탁을 받고 막상 신탁을 받고 나면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 치지만 결국 그 발버둥 때문에 운명에 휩쓸린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미래가 궁금한 이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신탁을 받기 위해 점집으로 몰려간다. 모든 것이 민영화된 현대사회에서는 신전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신탁을 받고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신탁을 찾아 나선다. 신탁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신탁을 받는 그 과정이 중요할 뿐이다. 대한민국에는 약 50만 명의 점술가가 있으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산업 규모는 4조 원에 이른다. 언론이 하는 많은 일이 그렇듯 이 수치는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더 거대할 수도 있다. 미신을 다루는 이들은 대부분 현금 거래를 하며 공신 매출도 카페 수익 같은 다른 명목으로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약 음모론이나 종교, 각종 사상, 잘못된 상식에 근거한 상품 팔이까지 모두 미신으로 묶는다면 우리 사회에서 미신을 분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꼭 한국만의 현상도 아니다.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미신이 없는 것은 없다. 세상 어느 분수에 가도 분수 안에는 사람들이 소원을 빈다고 덩진 동전이 가득하다. 로마 트레비 분수에는 매년 13억 원의 동전이 쌓인다. 과학이 우주의 모든 비밀을 밝혀낸다 해도 미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터넷에 활개치는 지구 평평론자와 아나키스트, IP 번호로 당신의 배우자를 점쳐주는 인터넷 페이지, 몇 가지 질문으로 당신의 성격을 알아내는 심리 검사,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51구역을 방문하는 사람들, 지상파 방송에 버젓이 등장하는 체면술과 신문의 유일한 인기 코너인 오늘의 운세, 혈액형을 대체하고 있는
MBTI를 보고 있노라면 과학기술이 오히려 미신을 더 흥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기술의 발전 덕에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어도 웬만하면 생존할 수 있는 시대를 살게 되었다. 우리는 자신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타인이 무엇을 믿든 신경 쓰지 않으며 심지어 그런 무관심을 미덕이로 여긴다. 미신도 취향으로 존중받는 세상. 현대는 진정한 판타지 랜드다. 근거가 있을 거란 착각. 문화인류학자 마빈 해리스가 쓴 문화의 수수께끼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다. 이 책은 우리의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문화들, 예를 들어 힌두교는 왜 소를 숭상하고 먹지 않는지, 몇몇 종교는 왜 돼지를 키우거나 먹지 않는지 등의 문제를 해당 지역의 날씨와 생활 방식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론한다. 해리스는 어떤 문화가 만들어진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훌륭한 시각이다. 나는 해리스의 책을 20살에 처음 읽었는데 그의 사고방식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큰 영향을 줬다. 쉽게 이해가지 않는 사건을 겪거나 사람을 만날 때면 그 사건 혹은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한다. 아마 대부분의 문명인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특히 지성인들은 사회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야 쓸데없는 적대감을 줄이고 객관적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나는 이런 생각에 반하는 사건과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특히 믿음에 관한 문제와 직면하면 사람들의 태도는 합리성과는 정반대로 멀어진다. 사람들은 한번 믿기 시작하면 웬만해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았다. 거기에는 어떤 이유도 없다. 심지어 잘못됐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진 뒤에도 많은 이들이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했다. 사람들은 모두 어느 부분에서는 미쳐 있다. 여기서 미쳤다는 건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처음에는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유는 사라지고 믿음만이 남는다. 근거 없는 믿음. 이 중에는 행운 소국 같은 사소한 징크스도 있고 사주팔자, 점성술, 혈액형, 심리학같이 광범위하게 퍼진 미신도 있다. 종교도 포함된다. 인종차별, 성차별 같은 잘못된 가치관. 심지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몇몇 문화와 가치도 이런 범주에 포함된다. 물론 처음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는 여전히 이성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뿌리 없이 그냥 믿는다. 이 책에서는 근거 없는 믿음을 통틀어 미신이라고 칭한다. 일괄 분류가 기분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나의 근거 없는 믿음은 이런 것들을 모두 근거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근거가 없다고 했지 나쁘다거나 틀렸다고 한 것은 아니다. 물론 많은 경우 근거 없는 것은 나쁘고 틀리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인류의 발전은 종종 근거 없는 믿음을 확신한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이 책은 수많은 미신 중에서도 미래를 예언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변해왔는지를 다룬다. 이렇게 범위를 한정한다 해도 미신은 너무도 강대해서 아주 일부밖에 다루지 못할 것이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에는 사주, 역술, 신점, 점술, 손금, 관상, 타로, 점성술, 나아가서는 종교와 사상, 심지어 일부 과학까지도 포함된다. 독자들의 돈과 시간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미리 알려드리자면 이 책은 운세를 보거나 점을 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또한 이 책은 미신을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할 비법이나 대안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책을 읽은 후에 독자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책 속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그렇다고 이 책이 과학적인 입장에서 미신을 반박하고 공격하기 위해 쓰인 것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어쩔 수 없이 나의 생각과 태도가 반영되겠지만 그뿐이다. 해안을 바란다면 이 책에서 당신이 얻을 건 별로 없다. 그럼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궁금하면 일단 장바구니에 담아라. 미신은 언제 시작됐을까? 초기 인류의 삶을 상상해보자. 아침을 맞으려면 밤을 살아내야 한다. 밤은 모든 것을 삼킨다. 맹수들은 호시탐탐 나와 가족을 노린다. 인간은 빠르지도 강하지도 않다. 지구력이 상대적으로 좋지만 게임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특성이다. 운 좋게 밤을 버티고 아침을 맞으면 그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떠나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 방향을 잘못 잡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는 날도 많다. 하늘에서는 예고 없이 비가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친다. 숲에 큰 불이라도 나면 타 죽기도 한다. 당시 기후는 지금보다 훨씬 불안정했다. 기후가 현재처럼 안정된 시기는 1만 년 전이다. 원시인들은 지금보다 더 극단적인 날씨를 제대로 된 보일러와 에어컨 없이 버텨야 했다. 그들이 기도를 드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무언가가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가족의 앞날을 밝혀줘야 한다.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 자연스레 운명을 떠올렸을 것이다. 아마도 인류는 탄생한 그 순간부터 종교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이 운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학창시절 교과서에서 본 동굴 벽화를 기억하는가? 우리는 벽화를 통해 오래전부터 인류가 일종의 미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한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벽화를 종교의 흔적으로 여기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벽화는 단순한 오락이나 초기 형태의 예술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동굴 벽화를 이미지로만 보기 때문에 하는 착각이다. 현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대략 30만 년 전에 등장했다. 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 초기부터 원시 형태의 종교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추정한다. 그럼 현생 인류 이전에는 미신이 없었을까? 1908년 프랑스 남서부 지방의 한 동굴에서 네안데르탈린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다. 무덤은 미신이 존재했다는 강력한 증거다. 시체를 매장했다는 것은 네안데르탈린에게 죽음 이후의 삶, 즉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매장이 왜 특별한지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족이나 가까운 이가 죽으면 묻어주는 것은 미신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 외에 어떤 동물도 매장하지 않는다. 포유류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에게 친밀감을 느끼며 구성원이 죽으면 한동안 그 옆을 뜨지 않는 등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리 슬퍼도 매장하지는 않는다. 매장에는 애정과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물론 매장에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 시체를 그대로 놓아두면 부패해서 병이 퍼질 수도 있고 냄새 때문에 포식자가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안데르탈린의 무덤에서는 시체뿐 아니라 그가 생전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도 함께 발견됐다. 죽은 이가 사용한 물건을 함께 묻어준 것이다. 만약 실용적인 이유로 매장을 했다면 귀한 물자를 함께 묻을 필요가 없다. 원시인들은 죽은 사람에게도 물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왜 물건이 필요하겠는가? 죽음 이후에도 무언가 있을 거라고 가정한 것이다. 아니면 적어도 죽은 이의 물건을 쓰면 재수없다 정도의 생각.
귀신 비슷한 존재를 떠올린 것이다. 그래서 네안데르탈린의 매장 흔적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는 이것이 진짜 매장 흔적이 맞는지 논쟁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추가로 유적이 발견되고 스페인에서 벽화까지 발견되면서 이제 대다수 학자는 네안데르탈린에게 매장 문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실 네안데르탈린에게 원시 종교와 같은 미신이 있었다는 것이 특별한 일은 아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큰 뇌를 가지고 있었고 언어도 사용했다. 그러니 당연히 미신도 있었겠지. 지금까지 발견된 네안데르탈린들의 매장 유적은 대부분 5만 년 전 후, 최대 12만 년밖에 되지 않은 것들이다. 현생 인류 등장 이전 미신의 흔적은 없다. 하지만 네안데르탈린과 호모사피엔스 둘 다 매장을 했고 벽화를 그렸다. 이는 두 종이 갈라지기 전부터 해당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네안데르탈린과 호모사피엔스는 약 100만 년 전에 분화됐다. 반면 600만 년 전에 인간과 공통 조상에서 분리된 침팬지나 보노보에게는 매장 문화가 없다. 그러니 최초의 미신은 기원전 600만 년 이후에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네안데르탈린 이전에도 여러 호모종이 있었다. 그들도 일종의 미신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들의 매장 문화나 종교 활동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니 최초의 미신은 600만 년 전부터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린이 분화한 100만 년 전, 그 사이 어디쯤에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싶다. 명당을 둘러싼 신들의 전쟁. 고대 그리스인들은 신탁을 받았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든 이야기에는 예언과 저주가 등장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싶어 발버둥 치지만 막상 신탁을 받고 나면 운명을 피하기 위해 발버둥 친다. 하지만 결국 그 발버둥 때문에 자신의 운명을 맞이한다. 그리스 전역의 명당에는 신을 모시는 사원이 세워졌고 사원에는 신의 뜻을 알려준다는 신탁소가 있었다. 그 수많은 명당 중 델포이가 최고였다. 델포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세계의 배꼽, 즉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자신의 신복인 거대 뱀 피톤에게 델포이의 관리를 맡기면서 자기 대신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렸다. 피톤은 세계의 균열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신관들이 이 재물을 둘러싸고 찾아오면 기어 나와 신탁을 내렸다. 피톤이 예언을 잘한 덕분인지 균열에서 솟아오르는 자욱한 연기가 신탁의 위험을 더했기 때문인지 델포이의 영빨에 관한 소문이 그리스 전역에 퍼져 나간다. 아테네에서 북서쪽으로 160km 떨어져 있는 지금은 차로 2시간이면 주파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한 철을 희생해야 했던 이 시골 마을은 미래를 알고 싶은 부자들이 재산을 싸들고 몰려드는 관광지가 되었다. 그런데 잘 나가는 지점장 피톤에게도 근심거리가 하나 있었으니 가이아가 자신에게 내린 신탁 때문이다. 다음 태어날 제우스의 아들에게 너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신탁치고는 상당히 상세한 내용이다. 단순히 제우스의 아들이라고만 했다면 연세 강간마였던 제우스의 수많은 아들 중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하지만 다음 아들이라 명확히 했기에 오해는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레토가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한다. 초음파 검사기가 없어 딸인지 아들인지 알 수 없었지만 피토는 자신의 운명을 막기 위해 레토를 통째로 삼켜버릴 생각으로 그녀를 추적한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